저는 4분기 주가는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년 수요가 좀 많이 올라올 것 같아요. 올해는 거의 AI 쪽 서버에 많이 투자가 될 거예요. 17년도 서버 사이클 때 빅테크 업체들, 이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이런 업체들이 서버를 굉장히 많이 사갔어요. 서버 교체 주기가 보통 통상적으로 한 5년에서 길면 6년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17년에 투자했던 것들이 사실 작년에 바뀌었어야 됐는데 작년에 AI 붐이 터지면서 교체를 많이 못했었죠. 올해도 AI 쪽에 투자를 하면서 많이 못 바꿀 걸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제는 바꿔줘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서버 쪽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른 아침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밖에 반도체 관련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정말 뜨겁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잠깐 리뷰를 해드리면요.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1분기 발표가 됐습니다. 영업이익이 6조 6천억 원이고요. 지난해 동기보다 931.25% 정확히는 이렇게 증가를 한 겁니다. 거의 10배가 그러니까 뛰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출 같은 경우는 분기 매출 71조 원이고요. 작년 동기 대비 11.37%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매출 70조 원대를 회복한 게 5분기만입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 이번 삼성전자 실적 이것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온 거 맞죠, 연구원님? 예. 네. 당연히 서프라이즈 크게 난 네. 거고요. 그래서 조금 이거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71조 원으로 사실 시장에서 바라보던 72조 원에 거의 부합하던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반면에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6.6조 원으로 시장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약 1.2조 원 정도 더 서프라이즈가 난 거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 차트를 보시면서 보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DX 부문에서 4.2조 원, DS에서 1.4조 원, 이제 디스플레이에서 0.4조 원, 하만에서 0.2조 원, 그리고 아마 기타 쪽에서 0.4조 원 정도 영업이익이 나온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DX, DS, SDC, 하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조금 세부적으로 설명 해주시겠어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DX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전이나 TV나 스마트폰, 태블릿 이런 쪽과 연관이 있는 사업부고요. DS 같은 경우에는 D램, 낸드, 이제 메모리 반도체라고 하죠. 메모리 반도체와 파운드리와 LSI 이쪽은 이제 비메모리라고도 하고 로직 반도체라고도 하죠. 이런 쪽이고요. 디스플레이, 하만 이쪽은 이제 디스플레이는 말 그대로 디스플레이고 하만은 이제 전장용이나 이런 부품 쪽 관련된 사업부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떤 사업 부문에서 특히나 좀 괄목할 만한 우리가 집중적으로 볼 만한 특징이 있는 거예요. DX 부문에서 DX. 약 한 0.3조 원 정도 서프라이즈가 났을 걸로 저는 추정을 하고 있고요. DS 반도체 쪽에서는 한 0.9조 원 정도 서프라이즈가 났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DX를 먼저 조금 말씀드리자면 크게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서프라이즈가 났다고 저는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갤럭시 24가 굉장히 잘 팔렸었죠. 저도 이번에 핸드폰을 24로 바꾸기는 했는데 그러셨어요? 굉장히 나쁘지 않게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물류비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서 특히 이제 가전 쪽이나 TV 이런 쪽을 보시면은 이제 비용이 줄어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영업이익이 3천억 정도가 서프라이즈가 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DS 부문, 이제 반도체 쪽에서 서프라이즈가 굉장히 크게 났었죠. 한 0.9조 원 정도 났다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낸드의 가격이 굉장히 시장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올라오면서 재고 평가 손익 충당금이라고 하죠. 이게 많이 환입됐어요. 이게 시장에서 바라보던 것보다 약 8천에서 9천억 정도가 더 환입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빗그로스 출하량 증감률과 이제 ASP 증감률을 보시면은 거의 시장에서 바라보던 것과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가격이 조금 더 오른 정도이긴 한데 이익이 잘 나왔다는 거는 원가가 줄어든 거죠. 그리고 그 원가가 줄어든 요인이 이제 일회성 요인이었던 재고 평가 손익 충당금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시장에서 올해 초만 해도 삼성전자 영업이익 한 4조 원대 보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6조 원대로 6.6? 6.6으로 나온 올라왔죠. 거니까 굉장한 서프라이즈고 여기에는 가격이 좀 빠르게 올라온데 다른 어떤 수혜가 있었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그 밖에 또 세부적으로 실적에 대해서 볼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이게
뭐 10배가 낮다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나오는데 어디에서 구체적으로 났는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DX도 많이 서프라이즈였고 DS도 서프라이즈였고 거기에는 가격 증가가 좀 견인을 했고요. 그 충당금이라는 게 그러면 감산의 효과도 좀 있는 겁니까? 감산의 효과가 직접적으로 있다기보다는 사실 이 충당금이라는 게 저희가 갖고 있는 재고가 예를 들어 1,000원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이거를 우리가 만들었을 땐 1,000원이었는데 지금 네. 가져다 팔면 5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회계상으로는 500원을 원가에 더 증가시켜가지고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요거를 충당금이라고 하는데 네. 반면에 메모리 가격이 올라오는 사이클에서는 네. 500원이었던 게 700원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200원만큼을 원가에서 빼줍니다. 아. 예, 약간 그래서 뭐 감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 건 사실이기는 하나 결국에 직접적인 원인은 이제 가격이 떨어지면서 충당금 환입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삼성전자가 굉장히 안 좋게 시작할 때 감산이라는 어떤 카드를 꺼내서 시장이 그때도 좀 놀랐었는데 이 효과는 어떤 식으로 지금은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네. 이런 거죠. 지금은 저희가 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각각 100개씩을 팔아요. 근데 사실 시장에 뭐 이제 뭐 경기가 안 좋거나 사람들이 이제 뭐 스마트폰을 안 사거나 이렇게 하면은 시장 수요는 100개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100개는 재고로 남기 때문에 이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재고로 쌓이면 가격이 많이 떨어지니까 우리가 그냥 아예 감산을 해버리자 해서 생산량을 100 이하로 맞추는 겁니다. 네. 이게 생산량이 이제 결국에는 공급이 수요보다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그제서야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일부분 반영이 좀 되어 있는 거군요. 지금 맞습니다. 그래프 보면은 옆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게 삼성전자 재고자산 추이인데 네. 이것도 뭐 의미 있게 좀 볼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예, 사실 재고자산 추이를 보시면은 네. 저희가 코로나 때는 굉장히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이나 PC를 많이 바꿨었죠, 저희가. 예, 그러면서 재고가 좀 많이 떨어졌었는데 이제 그 뒤로 사실 한 번 바꾸면은 저희가 한 5년 정도는 쓰잖아요. 스마트폰은 주기가. 4년, PC는 네. 5년에서 6년 정도 쓰는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까지 계속 재고가 쌓였던 거고 예, 아직까지도 높은 레벨을 유지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우리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게 이제 AI 쪽에서 반도체 쪽에서는 HBM입니다. 이게 낸드를 쌓는다. 네. 그렇죠. 이게 맞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예, 그 낸드가 아니라 디램을 쌓는, 예, 맞습니다. 쌓는다. 예, 디램을 쌓는 거죠. 쌓는다. 그래서 좀 더 많은 기억을 네. 처리를 할 수 있게 만든다. 이게 맞습니까? 조금 네. 다른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네네. 그 일반적으로 그 뭔가 데이터를 많이 저장하는 곳은 낸드입니다. 낸드에서 저장을 하는 거고 디램은 휘발성 메모리라고 해서 금방금방 꺼내서 쓸 수 있는 메모리를 저장하는 매체예요. 디램은 예. 그 차이군요. 예, 낸드는 사실 PC를 꽂도 저장이 되는 거고요. 네. 저 USB처럼. 예, 디램 같은 경우에는 캐시 메모리처럼 우리가 바로바로 꺼내서 빨리빨리 쓸 수 있는 약간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용도가 좀 다르고요. 이제 AI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모리에 저장을 해놨다가 빨리빨리 연산을 돌려야 되잖아요. 만약에 이 통로가 좁으면은 이 메모리가 왔다 갔다 하는 통로가 적으면은 이 GPU가 100을 처리할 수 있고 통로가 10이라고 하면은 결국엔 최종적인 스피드는 10입니다. 그래서 이 통로를 확장시켜주는 역할을 이제 HBM이 하는 거죠. 그 HBM 사업의 2분기부터는 삼성전자도 본격적으로 실적 기여도가 좀 커질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들 이런 게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엔비디아와의 어떤 계약 부분도 그렇고요.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나요? 사실상 단기적으로 보면은 SK 하이닉스의 경쟁 우위가 조금 더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제 2분기부터 삼성전자도 HBM3E 5세대 제품입니다. 이게 5세대 제품을 뭐 양산에 들어간다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이거는 글로벌 1위 GPU 업체한테 들어가기보다는 2위 업체 또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이런 빅테크 업체들한테 먼저 들어갈 확률이 크고요. 일단 수율 쪽이나 뭐 원가 측면에서 아무래도 다른 경쟁사들 대비해서 아직까지는 크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실적에 크게 기여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전히 HBM 사업 쪽으로는 SK 하이닉스가 훨씬 더 우위를 좀 오랫동안 가져갈 것이다. 아무래도 네. 한 시장에서 26년, 27년 정도까지는 SK 하이닉스의 경쟁 우위가 조금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대부분
애널리스트 분들이 좀 전망을 하고 계시죠.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의 삼성전자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청사진이랄까요? 목표를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지금 상황도 궁금한데요. 사실 삼성전자가 HBM 사업부에 대한 투자를 한동안 좀 많이 줄여왔었기 때문에 줄여왔었고 하이닉스는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격차가 벌어진 상태인데 사실 저는 굉장히 포텐셜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본딩 방식 의 차이에 따른 그런 성능이 조금 많이 다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MR 머프라는 방식을 써가지고 이제 원가도 잡고 스루풋도 잡고 했었는데 마이크론과 삼성전자는 지금 TC-NCF라는 방식을 써서 조금 불리한 방면이 있기는 하고요. 그래서 26년, 27년에 HBM4 이후부터는 아마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거를 3사 모두 적용하게 될 겁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거의 비슷한 출발선에서 시작을 다시 하는 거니까 아마 그때쯤 되면은 다시 한번 판도가 뒤엎어질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최초로 D램을 12단을 쌓는 걸 개발했다. 이 삼성전자 얘기잖아요. 네네네. 이것에 대한 실적의 반영, 수익성까지 이어지는 건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사실 기사로는 12단까지 이제 성공을 했다라고 네. 발표가 났는데 사실 이거는 아마 뭐 파일럿 물량 정도일 것 같고요. 대량 양산까지는 아직 조금 시간이 남았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파악한 바로는 SK 하이닉스도 12단 쪽은 어느 정도 준비가 완료된 상태예요. 이제 그쪽도 파일럿 정도는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SK 하이닉스 이제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좀 넘어가 볼까요? 네. 메모리 3사 중에서 가장 먼저 8단 양산을 시작해서 엔비디아의 8월 말부터 공급을 시작했고요. 사실 주가 측면에서 봐도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먼저 좀 많이 가파르게 뛴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 SK 하이닉스는 이 부분에서 어떤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저기 혹시 어떤 거를 여쭤보시나요? SK 하이닉스의 지금 삼성전자와 비교했을 때 네네네. 글로벌에서 위치한 반도체 개발이나 음. 납품이나 계약 상황 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요. 일단 아마 올해 물량은 다 이미 부킹이 됐을 거예요. 아, 예, 이미? 이미 네. 다 부킹이 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뭐 본딩 차이나 그리고 엔비디아한테 신뢰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 하는 측면을 봐서 아마 향후 1, 2년, 2, 3년 정도는 SK 하이닉스의 경쟁 우위가 좀 지속되지 않을까 조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10만 전자, 20만 하이닉스 이런 얘기가 뭐 증권가에서는 좀 뭐랄까 희망 섞인 얘기로 나오고 있는데 SK 하이닉스가 미국 HBM 공장에 뭐 5조 투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삼성전자도 투자 얘기 나오고 있고요. 이 전반적으로 갖는 미국 쪽에서의 공장을 짓고 투자에 굉장히 좀 열을 올리고 있다. 이게 갖는 또 의미가 있습니까, 연구원님? 의미가 크다고 보고 네. 있습니다. 일단 하이닉스가 미국 쪽으로 후공정, 패키징 쪽으로 이제 5조 원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아마 TSMC 미국 공장이 가동하기 시작하면은 GPU는 TSMC에서 만들고 이제 HBM은 이제 하이닉스에서 만들어가지고 미국에서 바로 조립을 해서 엔비디아로 납품하는 형식으로 턴키라고 하죠. 이제 턴키로 바로바로 한 번에. 진납하려는 네. 한 번에 해서 같은 지역에서 약간 그러려는 의도가 아닐까라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도움이 될까요? SK 하이닉스한테는 어떤 도움이 될까요? 구체적으로 예. 좀 더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네. 아마 세제 효과를 많이 볼 겁니다. 이제 미국에서 아무래도 반도체 보조금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인건비와 뭐 수도세, 전기세가 조금 더 국내보다는 비싼 게 사실이긴 하지만 그 이상으로 세제 혜택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쪽에 투자를 집행 계획을 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이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죠. 테일러시의 반도체 투자 규모 440억 달러 끌어올릴 거다 이런 보도 이제 봤는데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입니다. 2년 전 같은 지역에 170억 달러 투자해서 제조 시절 짓겠다 이렇게 했는데 정부하고 이제 보조금 협상 진행하면서 뭔가 좀 변화가 있는 것도 같고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이나 내용 업데이트할 건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는 아마 파운드리 팹일 네. 거고요. 그래서 이건 뭐 사실 예전부터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되었던 부분이고 또 사실 뭐 보조금도 지금 아직까지는 협의 단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얼마만큼 주겠다라는 게 협의가 되지는 않은 상황이라서 맞아요. 보도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네.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팔로우업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예. 만약에 이게 된다면 이것 또한 삼성전자에는 어떤 실질적인 이익과 시사점이 있는 건지 이런 것도 궁금한데요.
사실상 세제 효과가 가장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사 다, 뭐 SK하이닉스가 앞서서 했던. 그렇지 않으면 사실 굳이 미국에 가서 비싼 인건비 주고 뭐 비싼 수도세, 전기세 내면서 만들 이유가 없죠. 아무래도 미국에서 우리가 너네 투자할 때 얼만큼 줄 거고, 그리고 너네가 앞으로 생산을 할 때 뭐 텍스를 어느 정도 줄여줄게, 이런 식으로 협의가 될 거기 때문에 양사 모두 그거를 바라보고 이제 가는 게 크죠. 근데 몇 년 동안에 물가나 인건비가 좀 올라서, 공사비가 좀 올라서 이런 많이 변동이 올랐어요. 있는 것도 좀 네. 작용을 합니까? 그래서 사실 좀 많이 네, 밀리고 있는 단계예요. 테일러 팹도 올해 말 가동 예정이긴 합니다. 네. 스케줄상으로는. 그런데 사실 올해 말에 가동이 될지 안 될지는 이제 하반기에 가서 봐야지 좀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 상황을 좀 여쭤본 거였고요. 예, 이건 어떻게 밀릴지는 제가 모르는 그렇죠. 계속 네. 밀려가기 때문에. HBM 얘기로 좀 돌아가서 HBM 성장세가 당분간 지속될 거다. 그래서 시장 주도권을 둘러싼 3사의 경쟁이 치열해질 거다. 뭐 이런 얘기는 시장에서 좀 공공연히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승자가 누가 될까요? 전체적인 규모는 2029년까지 377억 달러 전망. 뭐 이렇게 좀 네네. 나오고는 있거든요. 보도를 통해서는. 네, 그렇게 멀리까지 전망하는 건 사실 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29년까지는 너무 멀고. 너무 네. 멀고 당장 내년도 한 치 앞도 어떻게 될지 이게 불투명한데, 네. 그거는 조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연구원님이 그러면 하실 수 있는 전망, 가장 좀 유효하다고 생각하는 전망을 좀 내주세요. 그러면. 네. 네.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경쟁 우위를 HBM4까지는 이어나갈 수 있을 거다. 왜냐하면 원래는 HBM3E까지 이어나갈 수 있을 거다라고 모든 분들이 전망을 하셨는데, 네. 왜냐하면 HBM4부터는 이게 원래 720 마이크로미터 두께가 표준이었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3사 모두 다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이란 거를 썼어야 됐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제덱이라는 표준 협회에서 이거를 775까지 늘려줬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SK 하이닉스가 지금 강점을 가지고 있는 본딩 방식으로도 HBM4까지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아마 좀 현실적으로 봤을 때 SK 하이닉스가 좀 경쟁 우위를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그 이후부터 만약에 하이브리드 본딩을 3사 모두 써야 된다고 하면은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점이 조금 더 없어지는 거니까 여기서부터는 조금 불투명하지 않을까. 뭐 삼성전자가 조금 따라잡을 수도 있을 그런 포텐셜도 있고요. 그 시기가 어느 정도? HBM4가 25년 말 내지 26년 초입니다. 그리고 HBM4 다음 세대는 아마 한 1.5년 정도 더 걸릴 거고요. 네. 26년 초. 그 이후로도 한 1년 반 정도. 그 정도는. 네. 예. 그 SK 하이닉스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 4분기에 흑자 전환을 했잖아요. 그럼 1분기에는 영업이익이 뭐 한 2조 원 안팎 나올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그렇게 된다면 22년 3분기 이후 처음으로 영업이익 조단위 회복인데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시장에서는 좀 많이 보고 있습니까? 2조 이상은 이미 좀 기정사실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계신 것 네.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컨센서스가 디램 쪽이 한 2.2에서 2.3조 정도 되고요. 랜드는 한 0.4조 적자, 0.4에서 0.5조 정도 적자예요. 그래서 총 봤을 때 1.8조 정도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었는데, 네. 1.78조 정도로 보고 있었는데 이번에 삼성전자의 사례를 봐서 만약에 SK 하이닉스 랜드 환입금을 그 정도 비율로 들어온다고 하면은 랜드 쪽이 거의 BEP에 가까운 수준일 것 같다. 그럼 사실상 영업이익이 2조를 넘는 거는 크게 무리가 되진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거의 좀 희망 섞인 소리가 좀 많은데 예. 그대로 뭐 진행이 될 거다라고. 저도 되겠네요. 2조까지는 네. 크게 무리가 없을 무리가 없을 거다라고 것이다. 전망을 하고 있긴 합니다. TSMC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대만 지진 여파로 생산 차질 얘기가 있었고요. 뭐 공장 가동이 이제 정상적으로 다 되고 있다라는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진이라는 건 일단 뭐 인명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최소화된다라는 건 당연히 기본적인 거고, 우리는 근데 대만 지진했을 때 사실 경제적으로는 TSMC 이런 생각을 가장 먼저 했을 만큼 뭐 가장 좀 중요한 업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또 국내 기업에 미칠 영향 이런 분석도 좀 발빠르게 나왔습니다. 반사 효과라고 할까요? 뭐 이런 네. 거 좀 마음이 아프긴 예, 하지만 그쵸. 네. 냉정하게 좀 또 판단을 해서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뭐 피해자분들한테 그렇죠. 좀 위로의 말씀을 네. 전달드리고요. 예, 이어서 답변을 드리자면은
뭐 이제 경제적 측면에서 국내 업체들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경제적 측면에서는 플러스 요인이 있을 가능성은 있고 마이너스 요인은 크게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으면 좋지 나쁠 건 없다.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아니 이건 뭐 반도체 이거는 그냥 업황만으로. 경제 네. 쪽 말씀드리는 네. 거니까요. 예. 왜냐하면은 TSMC가 지금 약 한 80% 정도 복구를 했다고 하고 이제 네. 뭐 고액의 장비, ASM이나 노광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사에서 사람들이 와서 지금 검수 중에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뭐 피해액으로는 약 800, 한화로 약 800억 원 정도로 얘기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TSMC 연간 매출의 한 0.4에서 0.5% 정도밖에 되지 않는 수준이긴 합니다. 다만 이거는 TSMC 자체에서 얘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으로 말을 했던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TSMC뿐만 아니라 사실 저희는 이제 마이크론의 대만 팹을 보는 게 조금 더 유의미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론의 디램 팹이 대만에 있거든요. 네. 아직까지 마이크론이 공식적인 성명서를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피해액을 집계 중에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요. 만약에 여기 피해액이 크다라고 하면은 사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디램 가격 협상을 할 때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피해액이 없다라고 하면은 사실 손해 볼 거는 없죠.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대만의 링커우 타이중에 있는 마이크론 디램 공장에서 웨이퍼 불량 또 일부 공정 라인 손상이 발생한 걸로 이 정도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마이크론의 어떤 공정의 차질 이게 우리한테는 좀 더 중요할 수 있겠다. 하는 말씀이실까요? 예,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수요와 네. 공급 논리와 일맥상통한 겁니다. 이게 어쨌든 마이크론이 공급을 못하게 되면은 공급이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은 공급이 수요보다 조금 더 아래로 가게 되면은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서 주가 얘기 잠깐 했었는데요, 연구원님 단도직입적으로 10만 전자 그리고 뭐 20만 닉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10만 전자와 20만 닉스는 가능합니까? 뭐 굉장히 이런 질문은 저도 네네네. 이게 뭐 네. 제 말이 100% 맞다라고 그럼요. 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생각에 분석에 예, 저는 네.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음,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제가 준비한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어떤 차트 볼까요? 두 번째 차트를 네. 보면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가는 결국에는 이제 주당 이익 곱하기 밸류에이션이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색 선이 주당 이익이고요. 이 연두색 선이 주당 가치입니다. 이제 밸류에이션입니다. 그래서 주당 이익을 보시면은 사실 작년에 바닥을 찍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상승하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밸류에이션이 얼마나 요동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조금 정해지는 그런 그림일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밸류에이션은 업황을 선반영하는 지표입니다. 네. 그래서 올해 업황과 내년 업황을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올해는 수요는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늘어나는 구간은 아니에요, 사실. 예, 이게 작년에 공급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이다. 이 정도로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서버 출하량이 저는 3.5% 정도 올해 보고 있고 네. 또 스마트폰 출하량은 2.8%. 그리고 PC, 태블릿 출하량은 거의 플랫한 수준으로 보고 있어요. 네. 다만 이제 여기에 탑재되는 디램이나 낸드 대당 탑재량이라고 하죠. 이게 늘어나면서 전체 디램 수요는 올해 14% 정도, 그리고 낸드 수요는 18% 정도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뭐 최근 4개년도, 5개년도 평균 수준을 보면은 디램은 한 거의 20% 가까이 성장을 해왔고요, 매년. 그리고 낸드는 거의 30% 가까이 성장해왔습니다. 그래서 예전 평균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도 수요 증가율이 그래 크게 늘어나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렇게 수요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상반기에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거는 그만큼 그 수요가 있었다는 거고 차가는 곳이 있었다는 거고 네. 예, 그러면 이제 반도체 업체는 가동률을 올리거든요. 이렇게 상반기에 가동률을 많이 올리게 되면은 하반기에는 업황이 개선되는 속도가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상반기에 많이 사버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격이 1분기에 뭐 디램 18%, 낸드 30% 오르던 게 이제 하반기 되면은 막 5%, 3% 이런 식으로 오르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2분기 밸류에이션이 조금 먼저 선반영을 하지 않을까. 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를요. 예, 그렇게 되면은 밸류에이션은 조금 슬로우 다운 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익이 개선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곱한 값이 이 상충되면서 네. 좀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좀 올라가는 그림이지 않을까 싶어요. 2분기 내지 3분기는.
다만 저는 4분기 주가는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내년 수요가 좀 많이 올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서버를 말씀드리자면은 올해는 거의 AI 쪽 서버에 많이 투자가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컨벤셔널 서버, 이제 트레디셔널 서버 쪽에는 투자가 많이 할당되지 못했습니다. 돈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년에는 트레디셔널 서버 쪽도 투자가 많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17년도 서버 사이클 때 빅테크 업체들, 이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이런 업체들이 서버를 굉장히 많이 사갔어요. 거의 YOY로 캐펙스를 40%, 30%씩 연간 뭐 한 2년, 3년 정도 늘렸었거든요. 그게 다 서버 사느라고 투자를 한 거였었고 네. 서버 교체 주기가 보통 통상적으로 한 5년에서 길면 6년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17년에 투자했던 것들이 사실 작년에 바뀌었어야 됐는데 작년에 AI 붐이 터지면서 교체를 많이 못했었죠. 올해도 AI 쪽에 투자를 하면서 많이 못 바꿀 걸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체 주기가 2년, 3년 정도 늘어났다라고 더 넘었다라고 네. 하면은 정말 이제는 바꿔줘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서버 쪽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PC랑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사실 PC랑 스마트폰이 계속 출하량이 꺾였었던 게 코로나 때문이에요. 코로나 때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을 많이 받았었죠. 그래서 이제 PC랑 스마트폰을 많이 바꿨고요. 근데 사실 PC 특히 이제 스마트폰의 수명이 많이 늘었다고는 해도 네. 내년이면은 거의 코로나 이후로 5년 정도가 지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교체 주기도 어느 정도 도래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플러스로 이제 AI 스마트폰이나 AI PC 같은 그런 기기들이 많이 출시가 되면서 사람들의 이제 교체 소비 심리를 조금 자극시킬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S24 울트라를 쓰고 있는데 네.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다. 이제 카메라를 찍으면은 자동으로 AI가 보정해주는 그런 효과도 쓸만했고요. 물론 이제 동시 통역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은데 이제 앞으로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뒷받침해 줄 수 있다고 하면은 저는 AI 디바이스를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온 디바이스라고. 맞습니다. 하는데. 온디바이스 AI, 네. 뭐 엣지 디바이스 여러 가지의 네. 명칭이 있죠. 그래서 25년 업황이 조금 더 올해보단 좋아질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네. 그 부분을 밸류에이션이 선반영을 할 것 같아요. 언제? 올해 4분기에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익도 개선되고 밸류에이션도 다시 올라오면서 주가가 한 번 더 튈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이번 사이클이 1년 사이클이 아닌 2년 사이클일 것 같다. 그래서 아마 반도체 주가의 피크는 올해 4분기 내지 내년 1분기쯤이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2, 3분기에는 박스권, 4분기에서 1분기에 한 단계 주가가 더 레벨업 되는 여기까지 전망을 들어봤고요. 짧게 소부장 쪽도 박습니까? 네. 소재 부품 장비. 네, 시간 문제로 네. 제가 간략하게만 짧게.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밸류에이션은 이게 이 회색이 소부장 밸류에이션, 네. 녹색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밸류에이션입니다.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요. 이 전에는 여기에 껴있지 않던 업체들이 16년 이후에 상장된 업체들이 많아서 조금 디커플링이 발생하는데 사실 이 부분도 이 최대값을 조절하면 똑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애들이 돈을 먼저 버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 흐름도 다를 건데요. 이게 소재 부품 업체들이 아무래도 가동률과 연동이 되다 보니까 이 업체들이 먼저 주가가 이익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캐펙스에 조금 연동이 됩니다. 투자 금액에 따라 연동이 되는데 아마 반도체 업체들이 4분기부터 조금 투자 금액을 늘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소재 부품, 하반기에는 장비 업체들이 조금 아웃퍼폼 할 것 같다. 다만 이거는 제가 탑다운 측면, 조금 거시적인 측면에서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HBM, AI, 온디바이스 이런 새로운 컨텐츠들이 끼면서 네. 사실 바텀업 측면에서 보는 게 좀 더 잘 워킹하는 시장이 아니었나. 예, 그래서 HBM 장비주들이나 이런 쪽은 계속 아웃퍼폼을 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했고 관련돼서 앞으로는 어떤 포인트를 봐야 되는지 같이 이야기 나눠봤고요.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박상욱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